민법은 1시 반쯤 끝납니다. 수업이 1시 반쯤 끝나니까 한 3번 나눠서 그래도 진도 다 나가니까 저는 뭐 쓸데없는 거 안 합니다. 예. 보강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 보강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죠?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수험생분들이 막판 찍어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막판 찍어주는 거. 이거 나온다.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근데 막판에 찍은 거를 습득 머릿속에 넣어두시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들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1년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또 1년 동안 제 잔소리를 무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제 잔소리를. 저 자식은 잔소리 너무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야 돼? 중이 떠나야지. 제가 싫으면 떠나세요. 그러면 합격하고 멀어집니다. 협박까지 해요, 이제 제가. 네. 이제 잔소리 많이 할 거니까 너무 잔소리 많이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민법 선생이 잔소리 안 하면 누가 할까요? 그렇죠? 제가 할 테니까. 어제 뭐 했나요? 세법? 월요일 날은 뭐 했죠? 중의사법. 다 잔소리 안 하시는 분들이네. 잔소리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밖에. 제가 잔소리 할 테니까. 자, 이제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1교시에 들었던 내용들은 지금 다 잊어버리셨어요. 괜찮아요?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하는 것부터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행위의 의, 특징, 종류 받고 이제 4번째 요건이 나옵니다. 요건. 법률 행위는 아까 계약을 생각하자 그랬고요. 법률에 항해되면 그 결과가 행위한 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를 했고 그 행위를 한 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려면 그 법률 행위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 그게 요 요건의 문제. 이 요건이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성립 요건이고 또 하나가 효력 요건이에요. 우리 교재에 보면 151페이지에 법률의 요건이라고 해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죠. 그렇죠? 네. 이때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공히 우리 교재는 지금 하나만 나와 있는데 각각 2개씩 있어요. 원래는 성립 요건, 효력 요건 공통적으로 모든 단독 행위가 됐든 계약이 됐든 합동 행위가 됐든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공통 요건. 이걸 일반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요. 2번째로 어떤 특별한 법률 행위에만 따로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이걸 특별 요건 이렇게 불러요. 특정한 법률 행위라고 할까요? 어떤 특정한 법률 행위에만 따로 필요한 특별 요건이 있어요.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 그 중에 우리 교재는 지금 일반적 요건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 성립 요건은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합동행위든 모든 법률행위가 반드시 요거를 갖추어야만 그 법률행위는 성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건 쉽게 말하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계약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립요건이에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 목적이 요게 의사예요. 다른 말로 목적 이퀄 의사예요.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걸 외부에 표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3가지가 어떠한 법령이든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일반적 성립 요건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법령행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2번째로 혼인이라는 법률행위를 생각해 봅니다. 혼인도 법률행위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혼인도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일종인데 이 혼인은 우리가 흔히 결혼이라고 하죠. 민법에서는 혼인이라 합니다. 혼인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살 목적으로 결혼하자, 그러자 라고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구청 가서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혼에 불과할 뿐
민법상 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인이라는 법률 행위에는 특별하게 신고라는 요건이 더 필요하구나. 이걸 특별 성립 요건이라 합니다. 두 번째, 법률 행위가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 따져야 될 게 효력 요건이에요. 일단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해서는 계약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게 성립 요건이고, 두 번째, 그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얼핏 만취한 자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 그랬어요. 벌써 다르잖아요. 아까 취소는 제한 능력자가 하는 거고, 만취한 자가 법률에 하면 제가 무효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취소라고 대답하셨어요? 벌써 까먹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그게. 무효다라고 말하면 그분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이 비정상이에요. 진짜 기억하신 분이 비정상이에요. 기억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취한 자가 설령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성립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플러스 또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니까 그 또 다른 요건이 뭐냐? 이게 효력 요건이에요. 이때 효력 요건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 효력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세 개가 있어요. 당사자는 행위할 때 능력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이 능력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고맙게도 이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능력이 있다 이퀄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숨쉬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어요. 태어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의사 능력은 똥인지 된장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그런데 이 의사 능력은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의사 무능력자. 누가 있을까요? 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만취한 자. 이 사람 똥된장 구별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니까 공원 벤치에 마치 자기 집 안방 그냥 옷 벗어놓고 양말까지 벗고 드르렁드렁 자고 있죠. 의사 무능력자. 이런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 행위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사 능력권에서는 판단력을 말하고, 의사 능력이 없는 자, 만취한 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행위 능력인데, 이 행위 앞에는 법률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즉 행위 능력이란 법률 행위 능력을 말하고, 법률 행위 능력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몰라도 돼요.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누굴까요? 만 19세 미만자, 미성년자예요. 이렇게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부모와 같은 친권자가 대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 같은 걸 했다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박으세요.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일단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 당사자 갖춰질 요건이 여기 하나 있어요. 두 번째로 목적이 갖춰질 요건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법률의 목적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사회 질서를 지켜야 돼요. 이걸 사회적 타당성이라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일단 네 가지 요건을 외웁니다. 확, 가, 적, 사 외웁니다. 확, 가, 적, 사. 법률행위의 목적이 갖춰야 될 네 가지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유대탕성.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요 순서대로 판단해요. 요 순서대로. 당사자 능력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추면 두 번째 목적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추면 요걸 판단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의사표시라는 놈이 갖춰야 될 요건인데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하나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하고 말이 일치를 해야 돼요. 내가 A라는 물건을 살 생각이 있다면 가게에 가서 A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A를 살 생각인데 B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원한 A가 아니라 B가 손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한 대로 A를 손에 못 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라는 걸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일치하더라도 이런 게 없어야 돼요. 하자라는 게. 하자는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한 걸 말하는데 이게 없어야 돼요. 하자라는 게 없어야 돼요. 요게 일반적 효력 요건입니다. 일반적 효력 요건. 여기에 특별 효력 요건을 5개를 외우셔야 돼요. 하나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 타인을 통해서 법률행위하는 대리행위의 경우에는 대리권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대리권의 존재. 두 번째, 아까 부관이라는 거 보신 적 있죠? 기억나세요? 조건. 시험에 붙으면은 자동차를 줄게. 이런 부관이 2개가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고 기한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거나 기한이 도래를 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시험에 붙어야 자동차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시험에 붙어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붙는다는 거, 그걸 조건 성취라고 해요. 요런 게 그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 특별 효력 요건이 됩니다. 유언이라는 법률행위는 유언도 법률행위였죠. 아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인데 유언이 효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유언자가. 사망.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평택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데가 좀 있을 텐데 아닌가? 부동산 여기 평택 지역 난리 났잖아요. 안 났나? 왜 난리 났어요? 삼성이 들어오잖아. 들어오죠? 수원에 있는 삼성보다 4배죠 면적이. 에? 돈만 있으면 평택이 땅 사놓는 건데 돈이 없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데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유효가 돼요. 그러면 각각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사망, 허가와 같은 것들은 각각 대리행위, 조건부행위, 기한부행위, 유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거래행위 여기에만, 요런 행위에만 특별하게 필요한 특별 효력 요건이 됩니다. 이때 요게 첫 번째예요. 아까 민법 총칙이 5덩어리가 있다 그랬죠. 그 5덩어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목적이 한 덩어리. 제가 처음에 여기 5덩어리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써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등장했어요. 목적 요건. 여기 첫 번째 덩어리예요. 두 번째가 의사표시고요. 세 번째가 대리고요. 요게 무효 취소에서 나와요. 네 번째 덩어리에서. 요게 부관에서 나와요.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민법 총칙 10문제가 나오는 5덩어리가 다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효력 요건. 그중에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2개, 특별 효력 요건에서 3개 이렇게 나와요. 외워야 돼요. 시험 지문에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번 나왔어요? 그때 효력 요건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효력 요건이 아닌 거 하나 골라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때 일반적 효력 요건은 징글징글하게 할 거고 특별 효력 요건을 따로 외웁니다. 특별 효력 요건,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자의 사망, 토지거래 허가, 특효 대조기 사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외웠어요? 예? 아, 외우는 거, 아니, 뭘, 여기 써 있는데 뭘 다시야. 여기 써 있는데. 안 보이세요? 보이잖아. 지금 한번 중얼중얼 해요. 특효 대조기사가 이렇게.
중얼중얼 한번 외워줘요. 외웠는데 문제가 생겨. 특이 뭔지, 휴가 뭔지 다 외웠는데 이게 뭐요? 이런 분들 태반이야. 나중에 가면. 그러면 안 되고 외우면서 법률행위의 특별 효력 요건은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사망, 허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울 수 있죠? 네, 외울 수 있어요. 이런 거. 제가 외워주세요 하는 것들은 자꾸 반복해서 중얼중얼 해갖고 외우시면 돼요. 뭐 이렇게 영어 단어 요지 써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얼중얼 하면 돼요. 비 맞은 스님들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비 맞은 스님들 중얼중얼 하시잖아요. 안 해요? 모르시나? 중얼중얼 하는 사람한테 비 맞은 스님처럼 왜 이렇게 중얼거리냐고 얘기 안 해요? 하지요. 비 맞으면 돼요. 머리 깎고. 그러면 중얼중얼 하게 돼 있어요. 외워.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민법 총칙에서 시험 5덩어리. 그래서 151페이지 법률의 요건 중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고 넘기면 2장을 넘기면 154페이지 뭐가 딱 나와 있어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건 집에 가서 읽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책으로 복습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데다 힘 빼지 마세요. 여기부터가 본격적인 우리 시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법률의 목적까지 오기 위해서 법률관계라는 개념, 민법 조문의 3단 구조,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행위, 그 중에 법률요건, 법률효과, 그 다음에 법률요건 속에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이 있고 그 법률행위가 의의가 있고 특징이 있고 종류가 있고 요건이 있고 해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건 중에서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효력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요건 중에 목적이 갖춰질 요건 4개. 요걸 보는 거예요. 이제 항상 내가 공부를 할 때 이 공부하는 파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자꾸 생각을 하시면 공부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단순해져요.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법률행위의 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이라는 놈이 갖춰야 될 요건이 무엇일까? 이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법률의 목적이란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계약을 통해서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 원하는 것을 아까 법률 효과라 그랬고 권리 변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권리 변동 중에서도 특히 이제 취득이 중요하고요. 권리 변동 중에서 다른 말로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말합니다. 의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의사라고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다 같은 의미예요. 법률의 목적 이퀄 원하는 것 이퀄 법률 효과 이퀄 내가 손에 넣고자 하는 권리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첫째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뭔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자, 이 두 개를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재는 가능성부터 나왔는데 가능성보다 먼저 해석해야 될 게 확정성이에요. 목적이 확정돼 있어야 돼요. 각과 을이 둘이 애인 사이인데요. 밤에 공원에 앉아가지고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다가 느닷없이 여자분이 남자한테 자기 나 사랑해? 오 사랑하지. 그러면 자기 나 저기 하늘에 있는 별 하나 따다 줄 수 있어? 한 7, 80년대 영화에서 보는 닭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때 갑이요. 뭔 개 같은 소리냐고 어떻게 따다 주냐고 그러면 되는데 또 따다 준다 그래요? 큰일 났어요. 각과 의사의 별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이 돼버렸어요. 성립됐을까요? 성립됐지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잖아요. 당사자 있지요? 있어. 목적 있어.
의사표시 있어요. 따다 줘. 알았어.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별을 갑이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돈 안 받고 주겠지요.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두 번째, 성립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효력요건. 이 증여계약이 성립은 됐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만약에 유효하다면 갑은을에게 별을 따다 줘야 되고, 못 따다 주면 민법상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걸 지게 됩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유효하다면.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실제로 증여계약이 성립은 됐는데 이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은 성립이 됐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 계약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그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 다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효력 요건이 중요한 거고, 그 요건 중에서 두 번째 요건이 목적 요건부터가 우리 시험법인데, 요걸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증여계약은 성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효력 요건을 판단해 봅니다. 첫 번째 요건이 뭐였어요? 아까 효력 요건이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이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요건이 권리 능력인데 살아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살아있죠? 그러면 권리 능력 패스. 두 번째 의사 능력. 판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네 둘. 있어요. 많지 않아요. 술은 입에도 안 됐어요. 그럼 판단력 있어요. 그럼 패스. 행위 능력 봅니다. 미성년자인가 봤더니 아니야. 그럼 행위 능력도 패스. 그 다음엔 이걸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법원을 만약에 왔어요. 을이 소장을 제기합니다. 청구 취지. 갑은 언제까지 원고 을에게 별을 증여하라. 네? 청구 취지. 소장을 딱 넣어요. 그러면 법원은 일단 접수합니다. 그리고 둘을 불러서 증여계약이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 봤는데 물어봤어. 갑에게. 야, 너 얘한테 별 준다 그랬냐? 네. 그럼 성립했네. 그 다음에 유무효를 판단해. 봤더니 당사자 능력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확정성을 판단해야 돼요. 법원은 물어봅니다. 갑과 을에게. 그래. 어떤 별을 주기로 했니? 그랬더니 갑과 을이 그건 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하늘에 있는 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법원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딱 걸렸어. 뭘 갖추지 못했어요? 무효다 이렇게 돼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걸 안 정했어. 그냥 별이라고만 그랬어. 어느 별인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계약은 성립은 되었으나 목적의 확정성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확정성이란 건 그런 의미예요. 다만 대법원이 이 확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어떤 별이니? 안 정했는데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별인지 나중에 정하는 기준은 잡았니? 예를 들어서 동지서 달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은 정해놨니? 기준도 안 정했는데요. 그러면 무효. 이렇게 판단해요. 그 말은 대법원이 확정성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이 둘 중에 하나. 이걸 갖추면 확정성은 갖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확정성을 선 요 표현만 기억하시면 돼요. 행위할 때, 계약을 할 때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이행기까지, 이행을 해야 될 날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으면 확정성은 갖춘 거다. 요거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확정 기준. 확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요런 의미예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요건을 갖추면 확정성은 통과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이거런 계약을 했을 때 법원이 어느 별이냐? 그랬을 때 갑과 을이 저 별요. 콕 찍었어요. 확정돼 있죠? 확정돼 있죠? 또는 동지섣달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기준이 마련된 거죠. 그러면 확정성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봐요?
이거는 쉽지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 파예요. 비선실세 쪽 파예요. 약간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쪽 파예요. 이거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하죠?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확정성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게 뭐다? 가능성이다. 근데 이 가능성을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겨요. 기준을. 왜냐하면 현재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화성 입주민을 모집을 했어요. 아세요? 미국에서 10,000명 이상이 분양을 받았어요. 화성에 있는 거주지. 그 계약이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현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어쨌든 화성에 그런 걸 건설해서 몇 년 뒤에 그걸 입주시키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과학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유효로 할 건지 아니면 현재 불가능하니까 무효로 할 건지의 문제가 생겨요. 결국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냐는 문제가 남아요. 이걸 언제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위 당시.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행위 당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능의 유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하고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하고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 을이요.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는 주택을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이 주택이 1월 9일 날 지진으로 멸실이 되어버렸어요. 갑과 을은 지진으로 멸실이 되어서 주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 생각하지 말고 1월 9일 날 이미 지진으로 멸실이 된 주택을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할 당시 주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갑은 을에게 주택을 넘겨줄 수 없는 상태죠. 이렇게 행위 당시 불가능한 걸 뭐라 그래요? 원시적 불능이라요. 그런데 아까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라 그랬어요? 행위 당시라 그랬으니까 원시적 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원시적 불능은. 반면에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주택이 멀쩡히 있었어요. 계약을 했을 때는. 근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지진으로 멸실이 돼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계약을 할 당시에는 주택을 넘겨줄 수 있었는데, 즉 실현이 가능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불가능해졌죠. 이런 걸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근데 다시 한번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당시. 이건 행위 당시 가능 불가능? 가능. 따라서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갑은 을에게 주택을 넘겨줄 의무가 생겼어요. 넘겨줄 의무가 생겼는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요. 처리해야 되죠. 뒷 마무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계약법에 가면 두 가지 제도가 나옵니다. 하나가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계약법 가서 할 거예요.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법률 행위가 실현이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유효인데 그 실현 가능 불가능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능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원시적 불능만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여기까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특히 두 번째 것은 시험 지문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렇게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주택이 멸실 등이 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식으로 출제가 많이 나왔어요. OX, X 계약 체결 후 멸실이 됐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돼요. 가능성과 관해서는.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오늘은 확정성, 가능성은 딱 요렇게만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가능성을 갖췄어요. 세 번째 판단해야 될 게 적법성이에요. 적법성이란 건 법률행위의 목적이 현행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목적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봤던 요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법에 있어요. 국토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토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가?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인가? 아직 공법 안 하셨죠? 공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줄여갖고 국계법이 국토유의 계획 및 몰라. 공법은 제가 몰라. 그 법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있는데 그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반드시 받아라. 그게 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으면 법을 위반했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무효. 그래서 허가제도가 특별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허가가. 어쨌든 적법이란 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법이라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법들이 있어요. 이걸 강행규정, 강행법규라 그래요. 강행규정, 강행법규라 그래요. 두 번째, 법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규정들이 있어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걸 임의규정이라 그래요. 임의규정, 임의법규라고 해요.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 위반했을 때 차이가 나타나요.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근데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랬죠? 안 지켜도 되니까 무효가 아니에요. 일단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임대차 계약에 가면 임대차 계약에 있는 조문들 중에서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을 구별을 좀 해야 돼요. 그때 한번 써먹을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 강행규정이 또다시 둘로 나눠져요. 강행규정이 효력규정이라는 놈과 단속규정이라는 놈으로 나눠져요. 차이는 또 뭘까? 역시 위반했을 때 차이가 나타나요.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그냥 무효가 됩니다.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그런데 단속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에요. 그럼 단속규정은 임의규정하고 결과가 똑같죠? 근데 임의규정과 다른 게 처벌이 돼요. 처벌이 되니까 꼭 지켜야 되죠. 그럼 단속규정이라는 놈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중간쯤 걸쳐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거를 임의규정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대법원 판례, 대법원의 태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대법원은 강행규정으로 봐요. 처벌되기 때문에. 그러면 잘 보세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규정에 위반하면 무효다. OX. O. 강행규정에 위반 행위는 언제나 무효다. X. 때문에.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O.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언제나 무효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속규정 때문에. 그럼 대부분의 강행규정은 효력규정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단속규정이라는 게 몇 개 등장합니다. 이게 왜 등장을 하고 왜 단속규정이라는 게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네 번째예요. 갑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을한테 팔았어요. 이때 을은요,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반드시 뭘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등기소 가서 이전 등기 신청서를 내겠죠. 낼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내요. 낼 때 등기 신청서를 낼 때
취득세 등록세를 그리고 지 이름을 이전내기를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팔아먹어요. 팔아먹으면 세금을 또 내요. 뭐? 양도소득세. 근데 을이 그 세금이 아까워. 아까우면 어떻게 할까요? 미등기 전매라는 걸 해요. 뭘 한다고요? 해보신 분 있죠? 여기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이 미등기 전매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각과리 매매계약서를 쓸 때 매도인 나는 갑으로 써요. 매수인 나는 공란으로 비워놔요. 갑에게 돈 조금 더 주고 공란으로 비워놓은 다음에 팔아먹을 때 계약서를 이걸 건네주고 매수인 난을 병으로 채워넣어요. 그러면 계약서상으로는 마치 누구하고 누가 계약을 한 것처럼 보여요. 갑하고 병이. 그래서 등기도 이렇게 넘어가요. 을을 생략한 채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요. 을은 뭘 떼먹기 위해서 이거 한 거예요. 세금. 이렇게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미등기 전매 및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줄여서 특조법이라고 그럴 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금지하고 있고요. 금지하고 있고 위반을 하면 처벌이 돼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안 걸리신 분들 지금 이거 했는데 공소시효 지났는지 계산해 보세요. 걸리면 처벌이 돼요. 문제가 세금 추징이에요. 처벌은 처벌대로 하겠지만 세금은 추징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지요. 얘가 떼먹으려 했던 세금 추징해야지요. 그래 안 그래? 그러려면 이 계약은 유효로 처리해야 돼요. 이걸 무효로 해버리면 세금을 추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목적에서 단속규정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단속규정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들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때 행정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금 추징 목적이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세금 추징과 같은 국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들이 대부분 뭐가 된다? 단속 규정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세금 추징 목적으로 그 행위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닌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단속 규정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정리하면 적법성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으라는 법 규정을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행위를 하면 그 거래는 무효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임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적법에서 말하는 법은 뭐만을 말한다? 강행법규만을 말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강행규정이라는 놈이 우리 대법원에 할 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대부분의 강행규정은 효력규정이어서 무효이지만 단속규정이라는 놈이 하나 있다. 그 단속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은 될지언정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네 번째, 그 단속규정의 대표적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이게 단속 규정이어서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한 다른 구역에서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답으로 3번이나 나왔어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면, 그래서 이게 3번이나 답으로 나왔어요. 고르실 수 있겠죠? 3번이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오겠죠? 또 나와요. 나온 게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적법성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됐죠? 그럼 법률의 목적과 최대할 요건 4가지 확가 적사 중에서 적까지 봤어요. 적.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사회적 타당성.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네 번째 요건 사회적 타당성. 말이 좀 애매하고 어렵죠?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거. 네? 자,
조금 쉽게 바꿀게요. 사회 질서. 사회 질서. 사회적 타당성 이퀄 뭐라고요? 사회 질서. 그리고 조문이 두 개가 등장을 해요. 103조. 요거는 제 몇 조라는 기호예요. 민법 제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가 하나 나오고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나옵니다. 요거는 폭리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이에요. 반사회 질서 행위인데 따로 조문을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되면 어디에도 해당이 돼요? 반사회 질서 행위에도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요게 기본이에요. 근데 103조 155페이지를 보세요. 155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3번 타당성 밑에 103조라고 박스가 있고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이 내용이 아까 뭐였어요? 내용이 아까 뭐였어요? 목적. 다시 말하면 법률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103조를 뚫어지게 쳐다봐도 선량한 풍속이 뭔지 사회질서가 뭔지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일반 규정이고 추상적 규정이에요. 왜 이런 조문을 만들어 놨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103조 같은 조문이 있는지. 갑과 을이 부첩계약을 해요. 이 부첩계약은 대법원이 쓰는 정식 명칭입니다. 제가 만든 명칭이 아니에요. 이 부첩계약이 뭐죠? 최근에는 이런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스폰계약. 에? 스폰. 배우자 있는 갑이라는 돈 많은 남자가 젊은 여자 을과 계약을 맺어요. 아파트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생활비 사주고 생활비를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락날락하고 뭐 이렇게. 이게 부첩계약이에요. 자, 이 부첩계약 갑이 을에게 아파트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생활비로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안 주고 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이걸 대법원까지 왔다. 법원까지 왔다. 해결해 줘야 되죠. 자, 먼저 성립요건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범죄력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당사자 있고 목적 있고 의사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요건 판단해야 되죠. 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봅니다. 살아있어요. 권리능력이 있습니다. 만취 안 했어요. 의사능력이 있어요. 미성년자 아니에요. 행위능력이 있어요. 그럼 능력요건 통과. 그럼 목적요건으로 갑니다. 확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있어. 무슨 아파트 사줄지, 어떤 자동차를 줄지, 한 달에 얼마 줄지 정해져 있어요.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갑 돈 많아요. 그럼 가능성 통과했어요? 세 번째가 적법성이에요. 적법할까요? 아닐까요? 이거 적법해요? 안 해요? 적법해요. 왜? 적법의 뜻이 뭐였어요?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첩계약을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부첩계약이란 걸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허가를 받아라! 라는 규정이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샅샅이 찾아봐도 배우자 있는 남자가 배우자가 아닌 여자와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적법해요. 조금 납득이 안 되죠? 그거는 일반 상식에서 접근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어떻게 적법하냐? 이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어떻게 적법하냐고. 말이 되냐고. 실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되고요. 공사 다 망한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따지셔야 돼요. 제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우리 무슨 이렇게 뭔가를 단속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취재 같은 거, 뭐 이렇게 고발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쫙 취재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을 찾아가죠. 왜 단속 안 하냐고. 이럴 때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단속할 법이 없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처벌도 못하고 무효도 아니게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받아요. 물론 과거에 간통죄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위헌 판결 받았죠. 어쨌든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이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적법해요. 법 위반이 아니야. 그런데 이게 적법하다 해서 유효라고 할 수는 없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유효라면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해야 돼요. 감나는 을에게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거 뭐예요, 이거? 대법관이 그러고 있나?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효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사회질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하지 말아라 또는 해라 라고 강요하고자 하는 행위를 법을 만들어서 일일이 규제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해라, 하지 말아라 요구하고자 하는 행위 중에서 1%도 안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나머지는 다 싸잡아서 뭘로 규율? 반사회 질서행위로 규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사회 질서행위를 일반 규정이라고 불러요. 아무데나 다 들이밀 수 있는 규정. 적법성까지는 통과했지만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사회 질서에 비춰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규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사회 질서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는 일반 규정을 두어놨을 뿐입니다. 그럼 이 103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두 가지가 일단 문제가 돼요. 그게 세 덩어리가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103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첫째가 이렇게 쓸까요? 어떠한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이,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해당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는 어때요? 지나가는 분들 100인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면 100명 물어보면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사회 질서에 반한다 그러겠죠. 물론 돈 많은 남자들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반사회 질서행위라고 할 거예요. 어떤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아닌지가 일반인들이,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판단을 해봤을 때도 아 이거는 사회 질서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가 대부분은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대부분은 물어보면 반사회 질서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자가 사시미 칼을 날카롭게 갈고 있어요. 친구 을이 보더니 야, 너 이렇게 칼을 살벌하게 갈고 있냐? 그랬더니 갑이 내가 원수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을 지금 죽이려고 한단 말이지. 범죄를 계획하고 있어요, 갑이. 을이 말립니다. 야, 하지 마라. 갑은 아니다. 나는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때 을이 말리다 안 되면 꼬셔요. 내가 1억을 줄 테니 중단해라. 갑이 1억이란 말에 확 마음이 돌아섰어요. 알았다. 네가 1억을 주면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것을 중단하겠다. 대법원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거 을의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갑을 돈을 줘 가면서까지 말렸어요.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사회 질서에 반할까요? 안 반할까요? 벌써 이렇게 나눠져요. 이런 경우는 반사회 질서 행위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걸 우리 대법원은
반사회 질서 행위다 라고 해요. 반사회 질서 행위다 라고 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어떠어떠한 법률 행위가 사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가 애매한 것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박스 쳐놓고 다음 중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아닌 것을 고르면 가로 열고 다툼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런 식으로 103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155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이 하나 있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 동그라미 1번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들, 동그라미 3번 노름빚을 대신 갚기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인문서에는 몇 개만 나와 있는데 이거 좀 한 7개, 8개 정도를 외워야 돼요. 나중에.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애매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구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아, 저거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먼저 하세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요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이 될 때 당사자는 법원에 물어볼 거예요. 이게 왜 반사회 질서 행위냐고. 대법원 가서 따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갖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법에서 금지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무효냐고, 이게 왜 사회 질서에 반하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없는데 혹시라도. 그럼 법원은 이게 왜 반사회 질서 행위인지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왜 반사회 질서 행위인지.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3가지가 있다.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는 게, 요거는 여기에 해당돼서 반사회 질서 행위, 요거는 여기에 해당돼서 반사회 질서 행위, 마지막으로 요 놈은 여기에 해당돼서 반사회 질서 행위.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묶어요.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판단한 행위들을 3급으로 묶어요. 3그룹. 그걸 반사회 질서 행위의 유형이라고 불러요. 그 3그룹 중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3번째 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동기부불법이라고.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 없으니까 듣기만 하세요. 자, 먼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봅니다. 동기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동기는 법률 행위를 하는 이유를 말해요. 이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생수를 한 병 삽니다. 그 사는 이유가 있지요. 그게 동기예요. 마시려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손 씻으려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 이유, 그 이유가 동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사는 이유를 상대방한테, 가게 주인이나 점원한테 밝혀요, 안 밝혀요? 안 밝혀요. 반면에 상대방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 말은 법률행위의 동기는 법률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동기가 불법한 경우가 있어요. 갑이 아파트, 오피스텔이라고 할까요?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걸 을에게 임대를 해요. 임대는 계약이고 법률행위입니다. 임대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갑은 오피스텔을 을에게 임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을도 갑의 오피스텔을 빌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이유를 서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밝혀요, 안 밝혀요? 안 밝혀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의 이유가 반사회 질서적이야. 요 놈이 도박장으로 쓸 목적, 또는 최근에 주택가까지 파고든 이 윤락행위 장소, 이렇게 쓸 목적이 있어요. 이게 동기의 불법이에요. 그런데 다시 동기는 법률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따라서 동기가 불법하더라도 이거를 을이 갑에게 밝히지 않는 게 보통이니까 갑은 모르고 빌려주겠죠. 그래서 설령 동기가 불법하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가 돼요. 아니다가 돼요. 동기가 불법하더라도 이 법률행위는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가 됩니다. 문제는 예외적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첫째가 이 을의 불법한 동기가 갑에게 표시가 된 경우, 도박장으로 쓴 거다 또는 윤락행위 장소로 쓰려고 하는 을의 동기를 갑에게 표시한 경우, 이때 갑은 자기가 빌려주는 자기의 오피스텔이 범죄 장소로 쓰인다는 걸 안다면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면 이건 반사회 질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얘가 표시는 안 했지만 어찌해서 갑에게 알려진 경우가 있어요. 뭐 공인중개사가 슬쩍 기뜸을 해줬거나 에? 표시는 안 됐지만 알려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도 갑이 알게 됐으니까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줬다면 그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불법할 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두 개.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이것도 반사회 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질서 행위는 요런 놈이 있고 몰라도 돼요. 요런 놈이 있고 마지막으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것을 포함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그 마지막 문구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것도 반사회 질서에 포함된다.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덩어리예요. 반사회 질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될 거. 그 중에 첫 번째 이거는 나중에 외울 게 좀 많아요. 나중에 외울 거고. 세 번째가 반사회 질서에서 보셔야 될 세 번째가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요거는 설명이 조금 많아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